이 안철수 소위 신당 지금 현재 이 어게인 국민의당 이거죠. 여기 지지율이 보니까 3%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3%? 네. 그러니까 이게 주는 의미가 그냥 간단하게 안철수 인기가 떨어졌네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금태섭처럼. 금태섭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선이 목적인 사람. 만약에 또 열받네. 재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열받지 마시고. 만약에 검찰개혁의 여론이 70%쯤 되고 조국 장관의 가족이 억울하다라고 느끼는 여론이 그 정도 됐다면요. 금태섭이 과연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그게 소신이야? 그러니까 안철수 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막 지들끼리 막 대거 셀프 제명하면서 뛰쳐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근데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래도 아는 놈이고 서로 간에 한 가족이었다는 의미에서는 합류하기 수가 있는데 3%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표 거의 3% 미만이라고 하면 아예 의석을 못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철수에게 다시 돌아오는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으로 블랙홀처럼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옆에 붙어 있는 유일한 지역구 의원은 권은희인데 네. 권은희는 21대 그 낙선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지금 5명은 5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비례대표입니다. 그 별다른 정치력이 없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 안철수 옆에 붙어 있으려면 그 조건이 뭐가 되냐면은 안철수가 최소한 5%에서 10% 사이의 득표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3% 이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은 보정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3% 얻어서 나중에 그 뭐 2.5, 1.2 이런 애들 다 없어지면 보정하면 뭐 계산해봐야 4%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 예상에는 네. 보정값으로 그럼 국회의원 1명 내지 2명 되는 겁니다. 비례로 연동형 비례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5명들은 안철수 옆에 붙어 있어봐야 내 정치 생명 끝난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미래통합당에 일단 합류해서 거기서 단체로 보내는 비례한국당. 이름이 뭐죠? 하도 이름만. 미래한국당. 거기가 미래한국당. 미한당. 미한당. 거기로 가서 차라리 비례를 노리는 것이 낫다.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큰 정당의 우산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정치적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럼 정치적 배신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의 초라한 지지율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없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속거든요. 안철수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철수계 의원들을 막 흡수하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현재 막 오늘 또 입당한 놈들이 생겼고요. 그 상황에서 안철수는 난 자유한국당, 미통당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에 지지율이 안 나오면 정치 세력은 소멸되는 거거든요. 지 혼자 정치 못하지. 전직이든 현직이든 안철수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권위는 오겠지? 말하자면 권은희는 올 거 아니에요. 거기도 못 간다고 하면 권은희는 진짜 금태섭 같은 기지주의자지. 오늘 김태섭 한번 계속 씹어볼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김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안철수를 지금 진보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보자고. 근데 안철수는 지금 중도를 표방하고 있죠. 소위 말하면 진짜 센터, 극중주의, 리얼 센터리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안철수를 진보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개 사람들은 성향이 무당층이 아니고서야 내가 선택할 선택지가 보수 아니면 진보일 거 아니에요. 굳이 크게 나누면. 그러면은 진보 쪽에서는 안철수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안철수를 그나마 중도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표를 갖고 나는 중도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민주당 이유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보수인 거거든. 그러면 안철수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득표율을 올려줘야 미통당이나 비한당이 어느 정도 표를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어마어마한 진공청소기처럼 막 빨아들이고 안철수가 그걸 버티지를 못하고 같이 휩쓸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우리 황 작가가 그 사람 간의 사익 관계를 이제 얘기를 했다면 당의 존립 근거가 뭐냐면 컨텐츠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저 당을 왜 찍어야 되는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 중도 보수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누구를 보고 찍어야 될 거냐에 물음표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중도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중도 우파들이 요구하는 컨텐츠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원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여기 있으면 X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몰려가는데 저는 이것도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 안철수를 미래통합당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또는 보수 정당으로 데리고 가서 보수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보수당과 진보 양당 체제에서 세 당, 네 당 체제 정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큰 프레임 측면에서는 보수 대 진보로 맞붙어서 중도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돼? 미래통합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계략 중에 하나 말려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이게. 이런 측면은 좀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냐면 황교안은 그렇게 막 빨아들이는 게 이게 소위 말하면 반문 연대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 국민들 수준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도 없이 뭐 당의 당명도 미래통합당 통합을 미래에 한다는 거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뭐 어떤 가치관도 없는 것들을 막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자유한국당의 기존에 있던 비호감도라고 생각해.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을 안 찍겠다가 60%가 넘어요. 그건 일관되게 유지를 해오고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40% 갖고 중도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자기 지지를 유지해 먹고 있는 집단들이야. 그러면 아무리 제 정파를 끌어들일수록 안철수를 아직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근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표가 손이 안 갈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것이 결국에 시너지가 나지 않고 정반대로 비호감도를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는 작동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요. 저는 안철수가 4.15 총선 이후에 귀국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론가들처럼. 근데 일단 귀국 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를 좀 얘기하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른 귀국 시기가 정치적 스스로의 자망의 길을 재촉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당이 예를 들어서 비례든 지역구든 소속 의원들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구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근데 당의 구심력이 딱 하나 안철수인데 그 안철수의 힘이 중력이 너무 떨어진 겁니다. 힘이. 그래서 그 의원들을 붙잡을 만한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 중력값의 크기가. 그 구심력이 아예 없죠, 이제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는 결국은 정치 낭인돼서 방금 신민이 말씀처럼 안철수에게 놓인 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정당하면서 독자적으로 대선까지 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해서 그 안에서 또 지지고 볶고 싸워서 대권 가는 과정에서 또 삐져서 또 나오느냐 그 두 개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석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총선 끝나고 들어와서 황교안의 빈자리를 노리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약간 좀 오히려 더 망가지죠. 대상으로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희화화되는 캐릭터가 되면서 점점 자신의 표의 가치랄까 이런 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안철수는 스스로의 소멸해가는 길을 먼저 선택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한테 가서 당대표직 내놓으시오 할 때 이미 탈당을 염두에 두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내가 당을 만들면 다 따라오겠지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애매모호하게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대중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단점을 안 듣고 안 보게 되면서 잊혀지는 그렇죠. 기간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안철수가 한 2, 3년 정도 안 보여요. 아예 소식도 없다가 다시 돌아오면 궁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궁금한데 읽지도 않은 감을 지금 따서 먹다가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되게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미국하고 독일에서 유학했다고 하길래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와 유럽의 복지제도를 분석해서 새로운 한국의 복지 모델을 내놓으면 어떨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실은. 다시 돌아온다는 게. 왜 하필이면 유럽에 갔을까? 그래서 복지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서 어쨌든 복지 시대로 이제 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럼 좀 더 나은, 민주당보다 더 나은 만약에 복지 제도나 로드맵을 내놓으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돌아와서 보니까 뚜껑을 까니까 한국당보다 더 우측에 가버리면서 말로는 오히려 중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또 한 2주 정도는 이 중도가 뭐냐 네티즌들끼리도 싸웠어요. 중도가 가능하냐. 이 정도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국민은요. 되게 투표 성향을 보면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권 능력이 있는 당에 표를 주거든요. 일단 그렇지. 예, 일단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제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다음에 항상 정권의 중간 선거는요. 이 정권의 심판 선거가 그렇죠. 항상 따랐어요. 중간평가. 예, 중간평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어떤 자기의 당의 새로운 색깔을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내놨다고 해서 제가 얘는 분명히 이 사람은 분명히 한국당으로 갈 거라고 한 달 전에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겠죠. 결국은 가요. 근데 안철수 성향은 나는 좀 기대를 해보는 게요. 안철수 스타일이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에서도 뭔가 지 맘에 안 맞으면 훌쩍 떠나버리고 하는 그 캐릭터가 내가 봤을 때는 쉽게 끌려갈 캐릭터는 아니에요. 약간 황소고집이 있어. 그렇죠. 그런 건 인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건 안철수가 응. 정당을 만들어서 어쨌든 득표를 2.99% 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겟은 네네. 안철수가 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가 건재 일단 해야 됩니다. 2.99 정도 수준에서. 다음부터는 안철수 의제를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서구의 독일의 복지, 미국의 안 좋은 복지 여기에 대한 비교 학습을 통해서 돌아왔다면 아마 DJ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전혀 오히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겁먹었지. 안철수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기업가 출신은 국가를 이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명박을 통해서 너무도 기업가 출신은 사익에 충실하고 공적 마인드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게는 퍼블릭 마인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200% 동의합니다. 네, 특히 기업가들은 자기 성공한 사람들, 성공 신화에 너무 함몰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하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는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파에 나와서 최소한 15년 정도 굴르고 나서 대권 도전 선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속성이.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기업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공관위원장이 기업가 출신이죠. 아니 저는 잠깐만. 이 말에는 황 작가 말에 지금 문제가 몇 프로 올라가서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네. 할게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떤 우리의 극복 대상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변수로 전락해버린 네.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철수계 국회의원들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어떤 가치관을 떠나가지고요. 반문연대를 뭉치는 사실은 내가 그게 자멸의 길이라고 보거든요. 잡당 섞어놓으면 지금 벌써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통당 만들어가지고 벌써 지지고 먹고 있잖아요. 나중에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가 재연될 가능성 같으니까 그 비슷한 정도의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이고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새로 입당한 사람들 다 공천 또 해주면 또 해주는 대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계속해서 그런 분란이 날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손학규 씨는 24일 날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를 사임하는 과정이 있고요. 안철수 좀 이상하긴 하지. 뭔가 안철수가 개입을 하면은 모든 정당이 다 깨져. 지가 당을 만들고 지가 깨고 지를 유언병으로 하세요, 진짜. 근데 제가 손학규에 대한 평을 하나만 하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승민으로부터 바른미래당을 지켰습니다. 왜냐면은 손학규 주장이 뭐였냐면은
그냥 내가 내버려뒀으면 유승민이 그 당을 통째로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철수로부터 당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스란히 90억 내지 10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서 지금 이분 뜻은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게 정치할 수 있는 장을 주겠다. 그래서 후보자들에 각각 뭐 1억 원 정도씩 지원해서 미래 젊은 지도자를 그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을 가졌지만 이제는 저는 그 호남신당 우리가 약칭 뭐 이렇게 가칭 거기에 가서 백의정군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분은 4년 정도 본인의 정치를 연장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름 지분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상황에서 그분 또 만덕산으로 가시나요? 뭐 지금 평당원으로 하면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나오겠죠. 자신을 아마 옹립해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저는 그 황 작가 말에 100% 동의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논쟁을 못 저기 사실은 우리가 그 손학규를 계속 씹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 결론적 그러냐면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당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학규가 결론적으로는 100% 한국당으로 가는 걸 막았다. 그래서 토굴에서 돌을 닦았던 게 이 눈을 닦았다. 이거 하나는 인정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켰다 일부를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 마지막 우리 손학규의 정치 저기가 성과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안철수가 4년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호남 의원들을 대거 끌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마 신비님도 그렇고 황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철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누구나 박수 쳤다? 아니, 저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처음부터? 네네. 굉장히 소신 있으시네요. 왜냐면 그 전에 한 3년 전부터 이명박한테 임명장 받을 때부터 제가 BW 전환사채 관련해서 좀 들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정치인이 색깔이 변해가고 도장 깨기 하고 이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의 말로는 되게 초라하구나. 4년 만에. 그렇죠.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은요, 4년 전에 유튜브 시작해서, 그 유튜브의 구독자가 1000명이었으면은, 4년 지났으면 10만원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철수는 원래 구독자 시작을 100만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지금 10,000명도 안 남은 거예요. 화고지? 한 100명.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안철수 공통점. 가장 높은 지지도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로 떨어진 두 사람. 자, 이 과정에서 비슷하게 정치적 위치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 분이 바로 홍준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이야기 짧게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홍준표하고 김태호는 지금 결국엔 경남에 출마하겠다는 거죠. 이분들 참 그러니까 경남에 출마하는 건데 이게 아마 황교안한테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느낌일 거예요. 전 아마 더 크게 보는 게 경남 중에서 본인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죠? 거기 그 양산갑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거기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위에서는 계속 서울 강북 쪽으로 가라고 압박을 한 것 같아서 내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황당한 하루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이 돼야면 나는 은퇴 아니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홍준표 성향상 은퇴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나가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따라 나갈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혼자 가죠. 홍준표 개인기로 그냥 당선돼서 돌아오겠다 이건데 내가 보기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김두관하고 같은 지역구에서 양산에서 붙어도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사실은 김두관하고 붙는 것 자체가 험지예요. 알고 보면. 근데 저는 이 김용호가 이렇게 홍준표를 가지고 노는 건 그래도 대권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갖고 노는 거는 야 이제 옷 벗어.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떠날 때를 알아야 욕을 안 처먹거든. 안철수도 떠날 때를 놓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안철수가 집에 돌아가서 코로나19 앱이나 만들었으면 대박 났을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욕 처먹는 거거든. 홍준표도 자기가 지금 경남 우려는 폐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 처먹을 거,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용호가 이렇게 갖고 놀면 너는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해 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당에 영입할 때는 저는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 중에 저는 첫 번째가 홍준표만은 경남 쪽에서 PK 쪽이나 TK 쪽에서 공천하지 않는 것, 이 미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김용호도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홍준표와. 근데 서울 쪽으로 출마해라. 단 PK, TK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신호가 황교안으로부터 강하게 왔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참 지지고 볶고 재밌네요. 이게 정치가 중독이 되면요. 연예계 스포츠 비교할 수 없이 재밌어요. 이게. 아마 다음 주부터 대학살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연애는 더 재밌죠. 에이씨. 근데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정치를 즐길 수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질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